엄마, 우리 정말 저기 들어가야 해요? 도윤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손에서 용기를 얻은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숨지 않을 거야. 이건 엄마의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11년 동안 상상해왔던 이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 그 입구에 섰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대리석 바닥, 화려하게 빛나는 샹들리에, 그리고 그 아래에서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11년 전 이 집안에서 모진 말과 함께 쫓겨났던 저는 그 화려함 속으로 발을 내딛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양옆에 선 두 아들, 도윤과 도진이가 긴장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올해로 11살이 된 쌍둥이들은 오늘 처음으로 친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팔순 잔치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마침내 무거운 연회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가득했던 잔치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어머, 저 한복 입은 애들 누구야? 준혁 씨 어릴 때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그 말이 들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쌍둥이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붕어빵처럼 닮은 아이들의 외모가 누구를 닮았는지 모두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최수련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준혁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젊은 여자는 저 사람 누구죠?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비 며느리라는 오민주였습니다. 저와 쌍둥이들은 그들의 충격받은 표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11년간의 모든 고통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복수, 아니 진실을 보여주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놀란 눈빛을 받으며 서 있자니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만난 준혁은 제게 왕자님 같았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다정한 눈빛에 이제 제 삶에도 봄날이 오려나 기대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수련 여사도 처음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다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는 손수 뜨개질한 털실 목도리를 제게 선물하며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푹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따스한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결혼 1년, 3년, 5년 시간이 흘러도 임신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해라라고 하시던 시어머니의 말은 점차 너 혹시 몸에 어디 이상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차가운 추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오르는 밥그릇의 크기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뜨기 힘들 만큼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눈빛은 갈수록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명절에 모인 친척들, 동네 어른들도 하나같이 요즘 며느리들은 살기 편해서 그런지 애도 잘 안 갖는다라며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서 전화 통화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제 뒤에서 한숨 쉬는 소리,
며느리가 문제인 것 같아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에 밝았던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준혁은 이런 저를 보며 당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해.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체 저의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얻는 아이가 저에게만 오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닥달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임인 거 아니냐? 라는 말은 일상이 되었고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내일은 어떻게 버텨낼지 생각했습니다. 불행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시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추궁에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인 준혁과 함께 강남 제1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건물은 차갑고도 거대해 보였습니다. 난임센터 복도에 앉아 초조하게 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발소리 하나하나에 쿵쾅거렸습니다. 준혁은 잡지책을 들여다보며 걱정 마. 별일 아닐 거야.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문제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준혁 씨는 무정자증 소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냉동 보관된 정자로 인공수정 시술을 하면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준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토록 확신에 차 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적처럼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가 정직하게 어머니께 사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인 최수련 여사 앞에서 준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자궁이 약화되어 치료받는 중입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단 한마디의 거짓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혁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애써 저를 외면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던 남편은 저를 모욕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내 아들은 아무 문제 없어. 최수련 여사의 폭언과 함께 집안일, 친척 접대, 명절 대소사까지 모두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진실은 남편이 감추고 그 죄는 제가 대신 짊어져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불러세워 온갖 민간요법을 강요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아기가 들어선다더라라며 쓰디쓴 한약재를
제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면서도 한마디 불만 없이 억지로 삼켜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물을 끓여 족욕을 하고 허리에는 뜨거운 찜질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든 행위는 마치 저를 징벌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저는 준혁이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노여움을 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라고 말하며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랑받는 아내이자 존중받는 한 인간이 아닌 그저 가문을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준혁의 비겁한 거짓말이 시작된 이후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인 최수련 여사는 시시때때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의 존재는 마치 집에 들인 불량품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것은 모두 저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홍천 한의원에서 지어온 수백만 원짜리 보약을 먹었고 새벽에는 교회 기도원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에서는 3,000배를 올리며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가 굿까지 했습니다. 아이만 생긴다면 내 목숨도 줄게요. 저는 절규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약물과 민간요법의 부작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준혁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꼴 보려고 내가 며느리를 들였나? 라는 모진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눈물만 흘렸습니다. 혹시 내가 진짜 저주받은 며느리인가? 라는 자책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가끔 준혁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 어머니께 내가 불임이라고 가문에 먹칠하자는 거야? 라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도 세상도 제 편 하나 없는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며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아픔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두고 준혁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꽃 한 송이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케이크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식탁 앞에서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는 못 살겠다. 정리하자. 그 말은 마치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10년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인 최수련 여사는 분노에 휩싸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씨를 말렸다. 위자료고 뭐고 한 푼도 못 줘.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고 저는 10년간의 희생을 불량품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낡은 원룸으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 내던져진 것처럼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은 제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도 차도 심지어 통장에 있는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준혁과 최수련 여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저는 그저 빈손으로 그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참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들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구나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줄 눈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쫓겨나던 그날의 낡은 원룸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천장에 갈라진 틈을 보며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친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미 남에게 팔렸고 연락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메가마트 물류센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파출부, 밤에는 PC방 청소.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뼈가 녹아내릴 것 같았지만 저를 일으켜 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멍하니 컵라면을 먹을 때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옮기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강남 제1병원입니다. 냉동 정자 보관 연장 여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냉동 정자. 그날의 일을 마친 후 빗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저는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온몸이 젖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혹시 6평 남짓한 원룸 구석 침대에서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미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이 세상에 딱 한 명, 온전한 내 편이 필요해. 내 핏줄, 내 가족. 새벽 3시 창문을 열고 별 하나 없는 하늘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몸이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복수도 미련도 아닌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떨리는 다리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의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분은요? 해외 출장 중이에요. 거짓말이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의사 앞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올해 출장이라 미리 동의서를 받아왔어요. 조작된 서류를 내밀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지만 다행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채 시술대에 누웠습니다. 첫 번째 시술은 실패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흐느꼈습니다. 두 번째 시술도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실패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새벽 5시 출근 준비를 하려다 갑자기 밀려오는 메스꺼움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구토를 하고 나서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렸습니다. 한 줄 아니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이 눈물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네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생명도 버거울 텐데 두 생명이라니. 세상이 저를 내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 할 때 하늘이 제게 준 두 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두 생명은 저에게 복수해야 할 이유이자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임신한 싱글맘으로 일자리도 불안정한 채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공포와 불안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뱃속에 있는 두 아이를 위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극심한 입덧과 구토, 어지럼증이 시작됐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옆에서 물 한 잔 건네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메가마트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무거워지는 몸, 올라오는 구토를 참으며 상자를 날랐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와도 몸을 굽혀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서 토했고 속옷에 수건을 접어넣고 일했습니다. 한 번은 배가 너무 아파 관리자에게 잠시만 쉬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는 대기자 100명도 넘는데 힘들면 그만두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져도 축하해 줄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밤마다 원룸 한 구석에서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며 뱃속의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새벽, 저는 혼자 택시를 잡아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진통이 격해질수록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분만대 위에서 나만 버텨야 한다. 내 아이들만 지켜야 한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이불을 움켜쥐고 아무도 없는 분만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쌍둥이 출산 후 몸은 망가졌지만 아기 울음소리에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아들과 함께 세상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두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고 열이 나면 밤새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들 곁에 다시 돌아오면 힘을 냈습니다. 이제 세상에 저희 셋뿐이었으니까요. 쌍둥이 도윤이와 도진이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웃고, 처음 기어다니고, 처음 걸음마를 할 때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언젠가 아이들이 물어볼 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이 6살이 될 무렵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보육료를 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멀리 가셨어. 대답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도진이도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첫 해, 가정통신문, 학부모 상담, 체육대회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진이가 울면서 학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쟤네 집엔 아빠 없대. 아빠 없어서 불쌍하다. 라는 놀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며 아빠가 없어도 우리 가족은 멋진 가족이야. 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아이의 어깨 너머로 학교 창밖만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엄마 혼자 키우기 힘들겠다. 아버지는 안 계시나 봐요. 라며 은근한 동정과 편견의 말을 던졌습니다. 쌍둥이는 점점 자신을 숨기려 했고 저도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 때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게 라고 말하며 몰래 베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저를 위로하며 괜찮아. 난 엄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웃으면서도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저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 가족을 부러워하지 않을지라도 난 너희 둘만 있으면 돼. 너희만은 절대 지켜낼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맞서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11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전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에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 온 것입니다. 늦었지만 어머님 팔순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잔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와 도진이가 큰 절을 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왜 그런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도윤이와 도진이는 준혁의 어린 시절 복사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친척들, 동네 사람들, 사업 파트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한 얼굴로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예비 신부 오민주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아이들이 준혁 씨 아들이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설마 아저씨도 저런 여자한테 속는 건 아니죠? 그때 도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도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 아저씨랑 우리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년간 참아온 말들이 가슴에서 밀려나왔습니다. 당신 냉동 정자 보관했던 거 기억하지? 내가 시험관 시술 받았어. 이 두 아이 내 몸에서 나왔고 당신 피 내 피 섞인 진짜 자식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잔치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그때 호텔 입구가 쾅소리와 함께 열리더니 한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민주야, 너 정말 나 버리고 저 늙은이한테 시집 가겠다는 거야? 우리 5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순식간에 잔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민주의 비밀이 폭로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쏟아졌습니다. 오민주는 완전히 얼어붙어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준혁과 최수련 여사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준혁과 최수련 여사 그리고 저와 아이들이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친자관계 99.999% 일치라는 서류를 보던 준혁은 손에 힘이 풀려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최수련 여사는 허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준혁은 두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며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11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최수련 여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내게 저지른 짓이 다 내 업보다.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내 손주를 내가 몰라봤구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늦었어요. 그래도 제 아이들은 용서와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존재예요. 복수를 위해 왔지만 그들의 눈물을 보니 승리감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난 아빠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됐어. 근데 아빠도 우리 편이면 더 좋을 것 같아. 순수한 아이의 말에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할머니를 가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 셋이 제일 행복한 가족이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